소비자분들은 당장은 금리가 높으니까 이걸로 하고 나중에 지켜볼 거야 이러다 보면 그렇지. 만기 리스크가 불거지는 거죠. 네, 또 금융 금리 하락기에 또 어떤 그 우리 고객분이 오셨다 하면 어떤 것들을 또 권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기준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금리 하락기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제가 은행원이다 보니까 네네. 예금에 대한 거 물어봅니다. 어. 예금 지금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60개월 어떤 걸 투자해야 되나요? 라는 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지금 현재 3개월짜리 금리가 6개월, 12개월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당장은 금리가 높으니까 이걸로 하고 나중에 지켜볼 거야 이러다 보면 그렇지. 만기 리스크가 불거지는 거죠. 그 3개월 지나고 나면은 그 전에 6개월, 12개월짜리보다 12개월짜리가 더 낮아져 가지고 맞습니다. 꽉 나는 3개월 맞습니다. 경우 3개월은 잘 뽑았어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 또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예. 그게 이제 만기 리스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들께 명확하게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 금리가 빠질 거라고 예상을 더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여유되는 기간까지 좀 길게 목적지에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이제 후스니체 신종자본증권 같은 금융사에서 발행한 장기채권 이런 것도 좀 투자해 보실 만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찾는 상품들이 저축성 보험 상품 많이 찾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게 월변동 금리가 월변동, 연변동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금리 하락기엔 당연히 이런 자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최근에 구조를 어떻게 짜냐면 5년 확정금리, 네. 10년 확정금리, 어. 장기유지 보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수익률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방어 자산이라고 한다면 네. 금리가 하락했을 때 약간 유효한 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채권형 네. 자산이고요. 채권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약간 간과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리츠 시장인데요. 예. 저희 2019년도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금리가 상당히 낮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좀 관심을 좀 돌리고 네. 또 그런 리츠에 대한 배당 수익률에 대해 관심을 많이 키웠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미국처럼 상장 리츠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상장 리츠가 한 10몇 개에서 한 30개 가까이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빛을 발하기에 좀 시기상조였을까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서 리츠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리츠 가격이 엄청 떨어졌죠? 맞습니다. 네,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향후에 금리가 이제 하방으로 갈 것이고 그런 시기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관심을 지금부터 쓰시면 좋을 게 과거 대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본 차익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올라가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가지면서 조금씩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화폐 수익성이 좀 하락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관심이 많으신 골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큰 전략을 가이드를 어떻게 해줘?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어떤 가이드라인. 네, 은행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나오나요? 은행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요. 이제 제가 속한 팀 같은 경우는 약간 고자산가분들을 지금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정말 잃지 않는 편안한 투자를 좀 저희가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장세에서는 좀 적극적인 자산 같은 경우에를 굉장히 비중을 축소시켜 놨습니다. 국내 자산의 한 10% 정도, 그리고 해외 자산의 10%, 해외 주식형 자산의 네네. 10%, 그리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적고 수익성이 있는 채권형 자산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 해외에서 40% 정도 네네. 가지고 있고요. 시장에 약간 무관한 자산, 시장에 약간 좀 상관계수가 좀 떨어지는 대체자산 쪽으로 한 20% 정도 네. 좀 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한 20% 정도 담는 전략을 추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대체 자산은 주로 어떤 거를 투자하시나요? 대체자산으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게
롱숏 펀드 아시죠? 네네. 네, 주식을 양방향 투자해서 순 노출도를 낮추는 자산인데요. 네네. 국내외 롱숏하는 그런 하우스도 괜찮은 하우스가 있고 또 국내 롱숏 또 투자를 잘하는 자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조금 고자산가분들이 신기술 투자 조합으로 이렇게 씌워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게 메자닌 투자. 매자닌 투자. 예를 들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회사들이 은행에다 자금 조달을 안 하고 직접 자본시장에 뛰어들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는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붙은 하이브리드형 채권. 맞습니다. 네네. 메자닌의 성격 자체가 주식하고 채권의 중간 정도 네네.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금융사들은 이 비상장보다는 상장 주식의 그런 메자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네. 이유는 그 회사가 이제 디폴트 날 가능성이 상장 주식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이 채권에 대한 안정성에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약간 그 상승 행사가에 대한 자본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메자닌 투자를 했을 때는 과표가 잡히기 때문에 네. 전환했을 때 전환 차익에 대한 과표가 잡히기 때문에 인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을 신기술 투자 조합이라는 걸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고자산가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쓰고 근데 있습니다. 금액을 많이 못 넣잖아요. 신기술 투자로 하면. 신기술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것도 그렇죠. 예, 모집되는 금액이 많지가 않은 거고요.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출시되진 않지만 그래도 네.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운용하는 운용사별로 좀 보면서 좀 네.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이제 금융권에서는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은행에서 하이브리드형 뭐 이런 메자닌 한다? 저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PB 쪽에서도 이제 권유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이쪽에서는 이게 먼저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액자산가들의 성향이 원금 보존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을 그렇게 안전자산을 포진시켜 놓고 일부를 위험자산으로 해서 기회를 엿보는 이런 컨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고, 그다음 쥐어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실은 뭐 우리가 쥐어짜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네. 그는 스퀴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스퀴즈를 하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은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산가들 이렇게 자산을 지금 굴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뭐 이해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꼭 금융자산 내가 조금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실 투자를 하실 때 네. 이제 일반 금융 소비자도 있겠지만 약간 종합 소득을 내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렇겠죠. 2천만 원 이상이면 허들이 넘기 시작한 거니까. 맞습니다. 옛날로 따지면은 사실 부자 직장인은 사실 거의 없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 저희가 이제 저희 현장에 있을 때도 이런 신고대행이나 이런 걸 좀 도와드리다 보면 금융소득으로 인해서 종합소득 신고하신 분들이 거의 배 이상 늘어나셨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런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지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고자산가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가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네. 관점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자산을 투자하시더라도 약간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주나 이런 것들은 배당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종합소득에 포함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고자산가분들은 이런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배당 가치주보다는 약간 성장성 있는 이제 그 국내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는 성장형 투자를 좀 보통 많이 권유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도 우리 국내에서 설정된 ETF라든지 뭐 펀드나 이런 거보다는 해외 주식 양도세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한 해외에 있는 그 주식이나 ETF를 직접 네. 매수할 것을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고요. 네. 채권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금리가 높은 그런 채권보다는 표면금리가 낮지만 종합소득 기준으로 네. 수익률이 좋은 그런 채권들을 보통 많이 권유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좀 핫한 게 뭐냐면 우리 고자산가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소득이 굉장히 높은데
이 소득이 높을 때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소득이 낮을 때로 이전시키는 과세연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이연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1년 뒤, 2년 뒤를 봤을 땐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똑같은 자산이 있어도 금융소득이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그때로 금융소득을 발생을 이연시키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통 이런 것들은 보험을 활용하는 전략이 많습니다.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금을 빼기 직전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든 중도인출을 하든 이 자산에 대한 거는 과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랬다가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실제적으로 과표가 발생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간 투자했는데 10년 이내에 유동성으로 다 뺏으시고 이 수익 나는 부분은 찾지 않고 있으시다가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조금씩 연금으로 수령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고자산가분들 중에서는 이 자산이 없어도 된다는 분들은요, 이거를 아예 안 찾아버리세요. 네. 안 찾아버리고 나중에 상속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발생했던 이자 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자 소득은 현재 소득세법상 과표가 되지 않고 상속세로 그냥 한 번만 네네.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고객한테 이제 그 상품이나 금융상품 제안을 드릴 때 수익률을 먼저 고려하시는지, 안정성을 먼저 고려하시는지, 세금을 먼저 고려하시는지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성향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겠죠. 제가 이제 PB 직무를 한 5년 정도 하고 이제 네. 지금 본점 와서 고자산가분들을 또 만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하고 손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정성. 안 깨지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안 깨지는 거. 둘째가 세금, 절세. 네. 그 다음이 수익률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네. 안정성이라고 예금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과표를 생각했을 때는 예금보다 채권이 낫고, 네. 그리고 수익성도 생각하면 채권이 낫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연관이 돼서 확장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세금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한 가지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골드바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관심도 높고 이런 지금 가격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네. 이런 골드바를 투자할 때도 사실 스킬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반 금융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금 계좌를 오픈해서 거래하셔도 되고 금 관련된 ETF를 투자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만 소득세율이 좀 높으신 고세율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KRX 금연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골드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 가지고 어떻게 자산 이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물 화폐 대비로 이렇게 거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모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골드바라는 거는 이렇게 알을 낳거나 네. 이렇게 이자가 붙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돌덩이 이렇게 갖고 있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갖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화폐 가치를 그 금의 가격을 보면 2005년도 당시에 온스당 한 470불 정도 했던 걸로 저는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3,300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형체나 이 실물은 바뀐 게 없는데 이 자산을 나타내는 이 화폐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는 이 경기가 안 좋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양적 화폐를 완화? 찍어내서 네.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온 거죠. 통화 증발.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5년, 10년 그리고 15년 이때까지 이런 일이 과연 없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의 자산을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라고 했을 때 네. 포트폴리오의 중장기적인 한 축으로 네. 이 골드라든지 이런 자산을 담아놓는 것이 유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증여세를 내고라도 골드 증여도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그 해칭 수단으로 금을 쓸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또 혹시 이런 것들 일반인들이 좀 아시면 자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금융소비자에는 또 대출을 받고자 네. 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보통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상기가 된다라고 하면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할 텐데요. 최근에 보면 이 대출을 받는 분들이 고정금리를 할지 변동금리를 할지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은 아니거든요. 금리가
방향성 자체도 명확하게 좀 네네. 보여지고 그 움직임 자체도 낮기 때문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금리 차이가 네. 30pp도 안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그냥 변동금리로 이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다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금리가 급변동하는 시기, 네. 금리의 방향성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에는 네.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갭이 한 50pp 이상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하신데요. 네.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당장의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약간 중장기적으로 그 사용을 해야 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장 금리가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금리 차이가 좀 있더라도 변동금리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항상 금융 전문가분들하고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은 그 금리 하락기에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방어해야 하는가,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자산이 유리할고, 그리고 또 고액 자산가들은 이러한 때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자기 자산을 방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실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의 오경석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들으시고 이게 이제 현재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금융권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내주셨다. 라고 저는 이제 충분히 생각되어지니까요. 이걸 근거로 금융회사와 접촉을 해서 내 자산 관리를 할 때 어떻게 참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